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가는 소녀를 위해 한 남자가 소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의 스모그 낀 회색빛 하늘 아래 재개발의 거센 바람마저 비껴간 듯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길 한 구석. 그곳에 행복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을씨년스러운 5층짜리 아파트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한때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이들의 보금자리였으나 이제는 40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노인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외벽은 곳곳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 있었고 창틀마다 흘러내린 녹물은 마치 건물이 흘린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입구에 걸린 간판마저 페인트가 벗겨져 행복이라는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곳 주민들의 삶 또한 아파트의 외관처럼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했다. 빠듯한 살림,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그리고 이웃과의 소소한 마찰은 이미 그들의 삶에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낡은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불길한 소음이 시작되었다. 진원지는 바로 503호였다. 그곳에는 최만식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었다. 굽은 허리와 깊게 파인 주름, 늘 무표정한 얼굴의 최 할아버지는 아파트 주민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다. 텃세가 심한 이 아파트에서 그의 존재는 거의 투명인간에 가까웠다. 간혹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 한번 까딱하는 법이 없었고 그의 방에서는 언제나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고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주민들은 그를 그저 말없는 노인 정도로 치부하며 무심하게 지나쳤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 소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이따금 들리던 소음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져 갔다. 새벽녘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잠결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금속성의 마찰음이 온 아파트에 울려 퍼지다 이내 땅땅땅 하는 둔탁한 망치 소리로 변해 사람들의 단잠을 깨웠다. 낮 동안에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뭔가를 자르고 갈아내는 듯한 끼이잉 마이너스 찌이잉 마이너스 하는 쇳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이어지다가 이내 다시 망치 소리가 쿵쿵쿵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발톱을 갈아대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늙은이가 뭐라도 고치려나 보지 새벽잠이 없으셔서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넘기려 애썼다. 하지만 소음은 갈수록 강도를 더했고 그 빈도 또한 잦아졌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망치 소리에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겹쳤고 피곤해 지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가장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체 503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5층에 사는 젊은 부부 김대성과 이지혜는 갓난아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여보, 정말 미치겠어. 애가 소리 때문에 자꾸 깨서 울잖아. 어쩌면 좋아. 지혜가 신경질적으로 속삭였다. 대성 역시 초췌한 얼굴로 눈을 비볐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하잖아. 밤새도록 저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결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아파트 통로 게시판에는 503호 소음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수십 개씩 붙어 빼곡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최 할아버지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번져나갔다. 아니, 대체 그 양반이 뭘 만드는 거야? 밤낮으로 저러는 거 보면 정상은 아니지 않겠어? 302호에 사는 박씨 아줌마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201호에 사는 할머니는 혹시 사람 해치는 흉기라도 만드는 거 아니요? 하도 조용하던 양반이 갑자기 저러니 더 무섭지 않어?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의 원성이 폭주하자 아파트 반장인 이종구가 나섰다. 덥수룩한 머리에 늘 웃는 얼굴을 하던 그는 이번만큼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러다가는 아파트 전체가 난리 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얘기라도 나눠봐야지요. 이 반장은 주민들의 기대와 불안감을 한몸에 받으며 503호 문을 두드렸다. 최 할아버님, 안에 계십니까? 반장 이종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이 반장은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503호의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의 질문에 대한 무시처럼 느껴졌다. 묵묵부답, 완강한 침묵만이 그를 맞이했다. 최만식 할아버지의 폐쇄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공포와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걸까? 그의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미지의 공포를 자아내는 흉흉한 점조처럼 느껴졌다. 소음은 그칠 줄 몰랐다. 오히려 그 강도와 빈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망치 소리는 이제 마치 아파트 전체의 심장을 두드리는 불길한 박동처럼 느껴졌다. 주민들은 귀를 막아도 창문을 닫아도 그 소음의 침투력에 밤낮으로 시달렸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길어졌고 얕은 잠마저 불쾌한 쇳소리와 망치 소리에 번번이 깨졌다. 이웃 간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503호 할아버지와 그 소음뿐이었다. 단순한 불평을 넘어 주민들의 상상력은 점점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대체 저 노인이 무엇을 만들기에 저토록 밤낮 없이 두드리고 깎고 있는 걸까? 그러던 중 최만식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적이 몇몇 주민들에게 포착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2층에 사는 김대성 씨는 퇴근길에 아파트 근처 고물상 앞을 지나다 깜짝 놀랐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물상 구석에서 허리가 굽은 최만식 할아버지가 묵직한 고철 덩어리들을 힘겹게 리어카에 싣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녹슨 파이프 조각들, 형체를 알 수 없는 철판 뭉치들, 그리고 큼지막한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어둠 속에서도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님, 이 밤중에 뭘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대성이 말을 건넸지만 최 할아버지는 그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고철들을 리어카에 쌓아 올릴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대성은 왠지 모를 섬뜩함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며칠 뒤에는 4층에 사는 이지혜 씨가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목격담을 전했다. 아파트 인근 목재소 앞에서 최 할아버지가 트럭에서 내려진 커다란 목재들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보통 장롱 하나 만들 정도의 목재도 제법 무거울 텐데 그가 구입한 목재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낸 듯한 두툼한 판자들과 기다란 강목들이 목재소 마당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최 할아버지는 꼼꼼히 그 품질을 살피고 있었다. 저렇게 많은 나무는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거지? 집안이 터져나갈 텐데 지혜는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목격담들은 아파트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 할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렸다. 고철 덩어리에 나무 토막에 밤낮으로 두들기고 깎는 소리까지.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잖아. 302호 박씨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대체 뭘 만들길래 그렇게 엄청난 재료를 사들이는 거죠? 101호 청년이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은행에서 흘러나왔다. 평소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져 있던 최만식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소문의 진원지는 아파트 401호에 사는 은행원 박미선 씨였다. 그녀는 최 할아버지가 매달 쥐꼬리만 한 수급비를 타가는 것만 봐왔었기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인출하는 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희 은행에서 최 할아버지가 큰 돈을 찾아갔대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큰 돈은 잘 안 찾는데 그것도 현금으로요. 미선 씨의 이야기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단 말인가? 그 돈은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갔다. 고철 나무 거액의 현금,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망치 소리.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주민들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끔찍한 결론만이 떠올랐다. 소음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불법 무기 제조라는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질되었다. 틀림없어. 저 양반 우리 몰래 총이나 폭탄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게 분명해. 젊은 아빠 김대성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엄청난 재료를 사들이고 밤낮으로 두드리고 게다가 수급자가 거액의 돈까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공포는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를 잠식했다. 사람들은 503호 최만식 할아버지를 503호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503호 앞을 지날 때마다 부모님 뒤에 숨어 벌벌 떨었고, 어른들은 최 할아버지를 마주칠까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일부러 외출을 삼가기까지 했다. 닫힌 503호 문은 이제 단순한 방의 입구가 아니라 미지의 괴물이 숨어들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아파트에는 불길한 침묵과 정체 모를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어둡고 불길한 소문이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을 무렵 장면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된다. 도시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희미하고 힘이 없는 곳에 한 소녀가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팔다리. 이름은 서연 최만식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자 세상의 전부인 12살 소녀였다. 서연은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고 그와 함께 청력까지 잃어가는 가혹한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이 병은 마치 고요한 파도처럼 소녀의 몸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다. 처음에는 높은 음역대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렵게 되었다.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활기찬 목소리도 그녀에게는 멀고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고독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침묵이 지배하는 그녀의 세상은 하루하루 더욱 어둡고 고요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손녀를 찾아왔다. 비좁은 아파트에서 온종일 망치질을 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찾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서연을 마주할 때만큼은 그 어떤 걱정이나 불평도 드러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손녀의 작고 여린 손을 자신의 굵고 거친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공원 벤치에서 본 비둘기 이야기, 길가에 핀 작은 꽃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어렴풋한 추억들을 이야기해주려 애썼다.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선명한 울림이 아니었다. 의인의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겨우 유추할 수 있는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갔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서연은 입모양을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애쓰는 얼굴에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빗소리, 새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까지. 어느 날 오후 햇살 한 줄기마저 힘겹게 비쳐드는 병실에서 서연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할아버지 저요, 아주 어릴 적에 교회에서 들었던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서연의 가늘어진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제 귀가 이렇게 되기 전에,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그 웅장한 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듣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소원, 찰나의 아름다움을 갈구하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녀의 마른 손을 쥐고 그 작은 온기를 느끼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서연의 마지막 소원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죄어오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빛과 소리를 선물해 주리라 굳게 다짐했다. 병실 밖으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할아버지의 귀에는 오직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최만식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에는 서연에게 줄 조그만 사탕 몇 알과 며칠 전 시장에서 흥정 끝에 겨우 얻은 작은 그림책 한 권이 전부였다. 503호에서 헐렁한 슬리퍼를 끌고 병실에 도착하는 짧은 길은 그에게 늘 고통의 행군이었다. 서연의 병실 문을 열기 전 그는 항상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에 억지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손녀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12살 한창 제잘거릴 나이의 아이는 침대 위에서 작은 인형을 안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았지만 그 눈빛이 담고 있는 세상은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희귀병은 서연의 온몸을 옥죄었고 이젠 청력마저 앗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이 그녀를 삼키기 위해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만식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에 놓인 간이의자에 앉았다. 서연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녹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오늘도 우리 서연이 예쁜 꿈 꿨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는 듯했다. 만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점점 더 그녀가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귓가에 대고 조금 더 크게, 또렷하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읽어줄까?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토끼가 말이야. 서연은 흐릿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굳어가는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손등을 토닥이며 아주 작게,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기억나요? 아주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거기서 막 쿵 울리는 소리 났던 거. 만식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6살 때 딱 한 번 동네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때 서연은 작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도 눈은 휘둥그레졌던 것을. 오르간 소리? 웅장하고 예쁜 소리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다. 네. 세상 소리가 다 사라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부서지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그 말은 만식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것은 마지막 소원,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된 상실의 예고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연의 가느다란 손을 더 힘껏 쥐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낡은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다. 병실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로운 절규가 되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 만식은 잠들 수 없었다. 서연의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세상 소리가 다 사라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이자 동시에 그의 삶에 다시 불을 지피는 성냥불이 되었다. 파이프 오르간.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의 좁고 허름한 503호 아파트에서 거대한 오르간이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손녀의 마지막 소원.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젊은 시절 만식은 가구 공장에서 몫으로 일했다. 한때는 작지만 튼튼한 장롱을 만들고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는 데에도 꽤나 재주가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 장인을 몇 달간 도왔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경험은 낡은 기억의 창고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상자처럼 묻혀 있었다. 이제 그 상자를 열어야 할 때였다. 만식은 밤새 집안을 뒤졌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서랍장, 이불장 및 심지어 찢어진 장판 밑까지. 그리고 새벽녘 마침내 한 겹 한 겹 신문지로 쌓여 낡은 여행 가방 바닥에 깔려있던 꾸러미를 찾아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종이 뭉치 안에는 바싹 말라 부서질 것 같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오르간 설계도. 희미하게 인쇄된 선들과 알아보기 힘든 필기체 글자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비록 작고 불완전해 보였지만
만식에게는 거대한 등대와도 같았다. 설계도를 펼쳐들자 그의 머릿속에 희미했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파이프의 종류, 크기, 재질, 바람을 불어넣는 풍상의 구조, 건반과 파이프를 연결하는 액션 메커니즘. 그는 밤새도록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희미해진 글자들을 해독하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목재 가공법, 금속 세공법, 복잡한 공기역학적 원리들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손끝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밀려왔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이 좁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의 벽. 재료는 어디서 구하며 작업 공간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손녀가 기다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울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결심을 굳혔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오직 서연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그의 낡은 손은 떨렸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굳게 닫혔던 낡은 연장 상자를 열었다. 녹슨 톱, 무뎌진 대패, 그리고 오랜 시간 잊혀졌던 망치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의 고독한 사투는 그렇게 503호 아파트의 비좁은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망치의 첫 번째 울림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할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이 만들어낸 시간을 거스르는 맹세였다. 첫 망치질은 주저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낡고 녹슨 망치가 나무 조각에 부딪히는 순간 둔탁하지만 분명한 쿵 소리가 503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삽시간에 행복 아파트의 낡은 벽을 타고 퍼져나갔다. 만식은 쿵 소리가 벽을 넘어갈 때마다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의 소리 없는 눈빛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목재였다. 오르간의 몸체와 바람통, 그리고 일부 파이프를 만들 나무.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며칠간 아파트 주변을 돌며 버려진 가구들을 살폈고 동네 고물상들을 전전했다. 오래된 나무 탁자, 부서진 장롱 문짝, 심지어는 버려진 팔레트까지. 그는 쓸만한 나무 조각들을 찾아 헤맸다. 때로는 고물상 주인에게 사정하여 헐값에 얻기도 하고 때로는 묵묵히 폐가구를 뜯어냈다. 주민들의 눈에는 그것이 수상한 행동으로 비쳤다. 밤늦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고철 덩어리 같은 나무 조각들을 끌고 오는 만식의 모습은 그저 기괴할 따름이었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뭘 저렇게 주워다 나르지? 혹시 폐지 줍는 건가? 아니면 고철? 수군거림은 시작되었지만 만식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짐을 끌고 503호로 향할 뿐이었다. 그의 등에는 서연의 소원이, 어깨에는 세상의 비난이 얹혀 있었다. 좁은 503호는 순식간에 작업장으로 변했다. 거실에는 톱밥이 수북하게 쌓였고 방 한 구석에는 종류별로 쌓아 올린 나무 조각들과 낡은 공구들이 가득했다. 만식은 오래된 작업복을 꺼내 입고 낡은 보안경을 썼다. 톱질 소리, 대패질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낡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저 할아버지가 또 뭘 만드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소음은 점차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의 망치 소리는 잠든 아이들을 깨우고 피곤한 직장인들의 짜증을 유발했다. 저 503호 할아버지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망치질이라니 미쳤어.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파트 반장이 503호 문을 두드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오기도 했다. 할아버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좀 자제해주세요. 그러나 만식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낡은 나무 조각에 망치질을 멈추지 않을 뿐이었다. 문 밖의 소라는 그에게 있어 그저 잠시 귀를 막고 지나가야 할 소음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파이프 오르간의 복잡한 구조와 서연의 희미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의 폐쇄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공포와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체 뭘 저렇게 숨겨서 만드는 거야? 분명 뭔가 수상해. 밤마다 고철 주워다 나르는 것도 그렇고. 소음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저 할아버지가 우리를 해칠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씨앗이 되어 퍼져나갔다. 만식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503호 안의 작업과 병실의 서연 두 가지로만 존재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만식의 낡은 손은 거칠게 변했고 손톱 밑에는 늘 나무 조각과 흙이 박혀 있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어깨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잠은 서너 시간에 불과했고 식사는 대충 컵라면이나 남은 반찬으로 때웠다. 그의 몸은 지쳐갔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타올랐다. 오르간 제작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나무를 정확한 크기로 재단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야 했다. 바람통을 만들 때는 미세한 틈도 없이 짜 맞춰야 했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풀을 칠하고 사보지를 해야 했다. 파이프는 더욱 난해했다. 나무 파이프는 각기 다른 길이와 형태로 음색을 결정했고 금속 파이프는 납과 주석을 녹여붓고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잡아나가야 했다. 어떤 파이프는 길고 가늘게, 어떤 파이프는 짧고 굵게. 각 파이프의 길이가 1mm만 달라도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만식은 때로는 설계도를 펴놓고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파이프의 재질과 크기에 따른 음색의 변화, 건반과 연결되는 복잡한 공기 밸브 시스템, 페달과 풍상의 연동 방식.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르간의 기계적인 구조로 가득했다. 실패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겨우 만들어 놓은 나무 파이프가 쪼개지기도 하고 금속 파이프는 녹이는 과정에서 망치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는 그에게 더 큰 집중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스승과 같았다. 문제는 재료비였다. 그는 이미 아파트 주변의 고물상과 폐가구들을 모아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오르간 제작에는 고품질의 목재와 금속, 가죽 등이 필수적이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그의 식비와 서연의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웠다. 그는 며칠을 굶어가며 돈을 모으고 때로는 아끼던 낡은 시계나 서랍 속의 유물 같은 물건들을 팔아 재료를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재소에서 대량의 나무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목격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인출하는 모습까지. 이것은 앞선막에서 언급된 주민들의 오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그가 불법 무기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만식의 현실은 훨씬 더 처절했다. 그 거액의 현금 다발은 그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모은 돈이었고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만식은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채. 고금리의 악마적인 유혹.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의 작업 속도와 서연의 병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는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503호 문을 두드리며 최만식 씨, 이자 낼 때가 한참 지났는데? 하고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만식은 이를 악물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굳건히 문을 닫고 다시 망치를 들었다. 이 망치 소리가 빗독촉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연의 소원을 향한 맹세의 소리였다. 망치질은 그의 유일한 저항이자 고독한 기도였다. 빗독촉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묵묵히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에게 망치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투쟁의 소리였고 죽어가는 손녀를 위한 생명의 노래였다. 그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좁은 503호 안에서 오르간은 조금씩 그 웅장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수많은 파이프들이 천장을 향해 솟아오르고 복잡한 건반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그 모습은 만식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었다. 만식은 일주일에 두세 번 서연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늘 작은 과일이나 사탕, 혹은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인형이 들려 있었다. 병실 문을 열 때마다 그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빛은 희미해졌다.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속삭임에 가까웠다. 만식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우리 서연이, 오늘 밥은 잘 먹었어? 할아버지가 이거 봐. 내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 만들었어. 서연은 힘없이 웃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곰돌이 인형을 만져보려 했지만 굳어가는 근육 때문에 쉽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인형의 촉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반짝이는 듯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그녀의 청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였다. 만식은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세상은 마치 짙은 안개에 갇힌 것처럼 점점 더 고요하고 어두워져만 갔다. 할아버지, 밖에서 무슨 소리 들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연의 질문에 만식은 순간 얼어붙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그의 망치 소리, 그가 서연을 위해 만들고 있는 오르간의 소음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아니야, 우리 서연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조용해.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뒤엉켰다. 그는 서연에게 오르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혹시나 완성되지 못할까봐, 혹시나 그녀가 더 실망할까봐.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병실을 나설 때마다 만식은 비로소 무너졌다. 병원복도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그는 서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망치질은 더욱 절박해졌다. 망치 한 번, 톱질 한 번이 곧 서연의 남아있는 시간을 붙잡는 행위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주변에 붙은 소음공에 503호 할아버지라는 전단지를 보아도 그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주민들의 비난과 경멸의 시선도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짜증은 서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서연의 마지막 소원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굳건히 마음먹었다. 이 오르간을 반드시 완성해서 서연에게 세상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선물하겠다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었다. 503호는 이제 오르간의 거대한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래 좁았던 공간은 수많은 파이프와 복잡한 목재 구조물로 더욱 비좁아졌다. 만식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오르간 곁에서 해결했다. 그의 몸은 온통 톱밥과 먼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셀 수 없는 상처와 물집이 잡혀 있었다. 파이프 제작은 특히 난이도가 높았다. 오르간의 핵심이자 생명인 파이프는 음역대에 따라 수백 개가 필요했다. 그는 낡은 양철통을 녹여 납과 주석을 섞어 파이프의 재료를 만들었고 섬세하게 주조틀에 부어 파이프의 형태를 잡았다. 식어 굳어진 금속 파이프는 망치로 수없이 두드리고 펴서 매끄럽게 만들었다. 어떤 파이프는 연필처럼 가늘게, 어떤 파이프는 팔뚝처럼 굵게 만들어야 했다. 각 파이프의 길이와 지름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 고유의 음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는 설계도를 수없이 들여다보며 오차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그의 손끝에서 차가운 금속은 서서히 생명을 얻어가는 듯했다. 목재 파이프는 더욱 세밀한 작업을 요구했다. 그는 고물상에서 얻은 나무들을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사포로 문질러 매끄럽게 다듬었다. 나무의 결을 살려 아름다우면서도 소리가 잘 울리도록 속을 파내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했다. 작은 끌로 나무를 조각하듯 파이프의 내부를 다듬고 공기가 통하는 통로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도 작은 전등 하나의 의지에 섬세한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어깨는 뻐근했고 눈은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건반부와 액션 메커니즘은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처럼 조립해야 했다. 수많은 나무 막대와 스프링 밸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건반을 누를 때 정확하게 파이프에 공기가 전달될 수 있었다. 그는 설계도를 보며 하나하나 부품을 만들고 조립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에 인고의 시간을 들여 반복해서 확인하고 수정했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목공을 넘어선 복잡한 기계공학과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그의 아파트에는 끊임없이 소음이 울렸다. 망치 소리, 톱질 소리, 대패 소리, 사포질 소리, 그리고 파이프를 조립하며 생기는 둔탁한 금속음. 이 소음들은 밖에서는 괴물이 만들어내는 불쾌한 소리였지만
만식에게는 서연을 향한 그의 사랑의 노래이자 시간을 거스르는 그의 절규였다. 그는 주민들의 항의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외면한 채 오직 망치질에만 몰두했다. 그에게는 오직 오르간의 완성만이 중요했다. 빛 독촉은 갈수록 심해졌다. 사채업자들은 이제 503호 문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전화를 걸어 만식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야, 최만식. 내까짓게 돈을 갚아. 내 손녀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그렇게 함부로 굴 거야? 그들의 협박은 만식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서연에게 해가 갈까봐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불안감은 그를 더욱 작업에 매달리게 하는 채찍이 되었다. 빨리 오르간을 완성하고 서연에게 들려주고 이 지옥 같은 빚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의 외로움은 극에 달했다. 누구에게도 이 모든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손녀의 병을 알릴 수도 없었고 자신이 빚에 시달리는 것도 숨겨야 했다. 그는 마치 좁은 섬에 홀로 갇힌 사람처럼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다. 땀과 눈물, 피가 뒤섞인 그의 작업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펼치는 시간과 운명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죽어가는 손녀를 살리고자 하는 한 할아버지의 가장 숭고한 기도였다. 503호의 오르간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식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응축된 거대한 영혼의 조각상이었다. 오르간은 눈에 띄게 형태를 갖춰갔다. 좁은 아파트의 거실을 가득 채우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파이프들이 숲을 이루었다. 비록 조립과 조율이 남았지만 그 웅장한 실루엣만으로도 만식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잠시였다. 병원으로부터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서연이의 청력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다고. 담당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만식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거의 남지 않았다는 말은 그에게 시간이 없다는 가장 잔혹한 선고였다. 그의 손에 들린 망치가 순간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만식은 병실로 달려갔다. 서연은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옅은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만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서연아. 할아버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그의 얼굴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벽한 침묵과 어둠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르간의 미완성된 파이프들이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절망으로 다가왔다.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단 1분, 단 1초라도 더 그녀의 귀가 살아있는 동안 이 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의 망치질은 더욱 거칠고 빨라졌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작업에 매달렸다. 빛 독촉 전화도 문을 두드리는 사채업자도 밖에서 들리는 주민들의 고함 소리도 이제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오르간과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무 조각이 튀고 금속이 깎여나가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의 낡은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의 정신은 오직 서연의 마지막 미소를 위해 불타고 있었다. 만식의 고립된 사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만에 휩싸여 있었다. 계속되는 소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망치 소리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503호 할아버지가 밤마다 고철을 나르고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며 흉흉한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최악의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불법 무기 제조라는 소문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되어 있었다. 저 할아버지가 분명 뭔가 위험한 걸 만들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당장 조치해야 합니다.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되었다. 흥분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특히 한 젊은 아빠는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격앙되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 할아버지가 대체 뭘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폭탄이라도 만들고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그의 선동적인 발언에 주민들의 여론은 경찰 신고로 급속도로 기울었다. 몇몇 양심적인 주민들은 그래도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냐며 만류하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할 분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힘을 잃었다. 이미 공포와 의심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최만식 할아버지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그를 신고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신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 그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만식은 그 모든 움직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503호 안에서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땀방울이, 피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낡은 오르간 위에 떨어졌다. 오르간은 그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을 향한 그의 마지막 사랑이자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제 그의 고독한 사투는 마지막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오해가 빚어낸 비극적인 파국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행복 아파트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오래된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이 낡은 건물은 본래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소음을 고스란히 품어왔던 곳이었다.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발소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의 대사, 이 모든 것이 행복 아파트의 숨결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일상적인 소음 위로 기괴하고 불길한 소리가 덮쳐오기 시작했다. 503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망치 소리, 금속이 갈리는 끔찍한 굉음, 그리고 정체 모를 둔탁한 진동은 아파트 전체를 잠식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변해버렸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음은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귓전을 때렸다. 새벽 2시, 3시에도 멈추지 않는 망치질은 주민들의 수면을 강탈했고 조용한 순간마저도 다음에 찾아올 끔찍한 소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얇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쇠붙이 긁는 소리에 잠 못 이루며 이불을 뒤집어썼다. 그 소리는 단순히 시끄러운 것을 넘어 마치 무엇인가를 부수고 조립하고 다시 해체하는 듯한 섬뜩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어휴,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러다 사람 잡겠네. 불면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애들이 밤마다 악몽을 꾼다니까. 귀신 소리 같다고. 엘리베이터 안 계단복도, 심지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잠깐의 순간에도 주민들의 입에서는 503호 최만식 할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불만은 공포와 의심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갔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아 걸었고 그의 폐쇄적인 태도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을 고립시키는지, 문 뒤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미지의 공포는 언제나 가장 무서운 법이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최만식 할아버지가 심야에 인근 고물상에서 정체불명의 고철 덩어리들을 사들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녹슬고 뒤틀린 쇠붙이들을 리어카에 싣고 힘겹게 아파트로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주민이 최만식 할아버지가 목재소에서 대량의 나무를 구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도 몇 달치 수급비로는 엄두도 못 낼 법한 양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소식은 최만식 할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들은 행복 아파트 전체에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단편적인 정보들이 모여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고철 나무 거액의 현금, 그리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망치 소리와 금속성 소음. 이 모든 조각들은 섬뜩한 퍼즐을 맞춰나가며 주민들의 의심을 단순한 민원에서 불법 무기 제조라는 구체적이고 파괴적인 확신으로 변질시켰다. 고철이랑 나무라니 게다가 거액의 현금까지. 딱 봐도 뭔가 수상하잖아.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 있어. 폐쇄적인 사람이 집에서 폭탄 만들고 그랬다고.
저 소리도 망치 소리가 아니라 혹시 총포 소리는 아니겠어? 아니면 뭘 깎고 다듬는 칼소리? 이제 주민들은 최만식 할아버지를 503호 괴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괴물이 낡은 아파트의 심장부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아이들은 503호 앞을 지날 때마다 부모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고, 어른들은 최만식 할아버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먼 길을 돌아서 갔다. 아파트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가 모든 이의 삶을 덮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파트 반장 이종구 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긴급 주민회의라는 제목 아래 503호 관련 사안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다. 평소라면 무관심했을 주민들도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회의는 금요일 저녁 8시 아파트 1층 커뮤니티실에서 열렸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좁은 공간에 3355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평소에 주민회의라면 몇몇 노인들과 아파트 운영에 관심 있는 몇몇 세대주들만이 참석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커뮤니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고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부부,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직장인,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의 대표자들이 모여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더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 다들 오셨으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반장이 낡은 마이크를 들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다. 503호 문제는 아파트 반장으로서 그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수없이 503호 문을 두드리고 민원 전화를 해봤지만 최만식 할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 오늘 안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503호 최만식 어르신 댁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입니다. 이 반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방에서 불평이 터져나왔다. 의혹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에요, 반장님. 밤마다 망치 소리가 얼마나 심한데요. 우리 애가 밤마다 잠을 못 자서 학교에서 졸아요.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제발 좀 강력하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불만에 찬 목소리들이 뒤섞이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반장은 손을 들어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들 진정하시고 한 분씩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아빠 김대성 씨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성 씨는 6살짜리 아들 민수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최근 민수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기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망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수는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어 몸을 떨었다. 대성 씨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 대성 씨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말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단순한 소음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말에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대성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최만식 할아버지가 밤늦게 고물상에서 고철 덩어리를 사들이고 목재소에서 대량의 나무를 구입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그는 허공에 손가락을 휘저으며 힘주어 말했다. 고철, 나무, 거액의 돈,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망치 소리, 이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최만식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불법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성 씨의 단호한 외침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불법 무기 제조라는 단어가 허공에 울리며 주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끔찍하지만 어느새 모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문을 닫아 걸고 사는지.
왜 우리의 항의를 모두 무시하는지, 왜 그렇게 엄청난 소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멀쩡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성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밤마다 무서워하는 아들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저 503호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도 만들어지고 있다면, 아니면 총이라도 만들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우리 행복 아파트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성 씨의 선동적인 연설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주민들의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공포를 건드렸다.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그 웅성거림 속에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님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법 무기 제조라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오? 최만식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박 여사님은 수십 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었다. 최만식 할아버지와도 오래전부터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좀 무뚝뚝하고 폐쇄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성격이 좀 까다로운 양반이었지. 또 다른 주민 최 씨 아저씨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그래도 경찰까지 부르는 건 좀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려고. 괜히 이웃 간의 얼굴만 붉히는 일 만들 수도 있잖아. 몇몇의 만류와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이웃으로 살아온 정 때문인지, 아니면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후회를 두려워해서인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대성 씨는 그런 반론에 더욱 강하게 맞섰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그는 아들 민수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제 아들 눈빛을 똑바로 보고 도저히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마법과도 같았다.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망설이던 주민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만식 할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과거의 기억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자녀들의 안전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젊은 부모들이 하나둘씩 대성 씨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아이들이 계속 무서워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반장님이 회의까지 소집했겠어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빠르게 반전되었다. 소수의 만류는 점차 다수의 확신에 의해 잠식당했다. 이 반장은 더 이상 중재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그 역시 젊은 부모들의 절박한 외침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자식을 둔 부모였기에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말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 반장은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503호 최만식 어르신 댁의 소음 및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순간 회의장은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이내 회의실 곳곳에서 손들이 망설임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맨 먼저 김대성 씨가 손을 번쩍 들었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아내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어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리던 중년 부인들이, 마침내 상당수의 주민들이 손을 들었다. 이 반장은 올라온 손들을 천천히 세어보았다. 압도적인 다수였다. 몇몇 노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지 못했지만
그들의 침묵은 결국 다수의 결정에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 신고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관계로 이 반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만식 어르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회의장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격앙되었던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는 무거운 죄책감과 동시에 일말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비장함, 그리고 곧 닥쳐올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대성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최선을, 아니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지만 이제는 503호의 미스터리를 풀고 아파트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 잡았다. 회의가 끝나자 주민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후련함도 엿보였다. 이 반장은 곧바로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서울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아파트의 503호 주민이 좀 수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소음도 심하고 무기를 만드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요. 네, 자세한 내용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댔다. 이제 모든 것은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진실을 가리게 될 터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503호의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길은 없었다. 다만 낡은 아파트의 어둠 속에 폭풍전야의 고요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 고요는 곧 닥쳐올 거대한 파열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주민들의 최후 통첩은 그렇게 503호의 비밀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의심과 공포가 사실은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를. 그 밤 행복 아파트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행복 아파트는 예상치 못한 소란에 휩싸였다. 정문에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503호로 향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복도와 계단,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밖에서도 창문을 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 주민회의에서 결정했던 단호함과 함께 503호 문 너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된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릴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다. 김대성 씨는 아내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고 복도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반장 이종구 씨와 다른 주민들도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503호 굳게 닫힌 철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경찰관들은 우선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경고했다. 503호 계십니까?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503호에서는 어제처럼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마치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그러나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분명 최만식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가 밤낮 없이 만들어낸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더 이상 응답이 없으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가 끝나자 특수장비를 든 경찰관들이 문을 향해 다가섰다. 둔탁한 쇠붙이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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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중한 쇠문이 조금씩 찌그러지고 뒤틀리더니 이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부서지는 섬뜩한 소리가 났다. 낡은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굉음을 내고 활짝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주민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503호 안을 살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상상들이 가득했다. 총기류, 폭탄,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작업실의 모습. 어쩌면 피 묻은 흉기나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몇몇 주민들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총이나 폭탄 같은 흉측한 무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비좁은 503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그들을 압도했다. 수많은 파이프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이 솟아있었고 반짝이는 금속 파이프와 따뜻한 나무 파이프들이 크기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듯한 나무 건반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바람을 불어넣는 펌프 장치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미완성 조각품 같기도 했고 정교한 기계 장치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파이프 오르간이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 먼지와 나무 부스러기, 금속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거대한 악기의 존재감은 503호의 비좁은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경찰관들과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상상했던 끔찍한 범죄 현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경이로우면서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김대성 씨의 입에서는 헛웃음이 터져나왔고 반장 이종구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불길한 망치 소리와 쇳소리는 사실은 이 거대한 악기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소리였던 것이다. 진실은 너무나도 예상 밖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503호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거대한 미완성 파이프 오르간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파트 전체에는 믿을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경찰관들은 물론 잔뜩 기대와 공포에 부풀어 있었던 주민들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오르간을 바라보았다. 오르간의 파이프들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은 방금 전까지 무기 제조를 의심했던 그들의 추측을 비웃는 듯했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 먼지 쌓인 작업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고독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동시에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뭡니까? 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했습니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경찰 반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아직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섞여 있었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무엇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제게는 하나뿐인 손녀가 있습니다. 서연이라고.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숙여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고 이젠 귀까지 멀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은 잦아들었고 모두의 시선은 사진 속 아이와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서연이가 아주 어릴 적에 교회에서 들었던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웅장한 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고, 그게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르간 제작 기술을 잠시 배웠던 오래전 기억, 그리고 낡은 설계도 한 장에 의지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매달 쥐꼬리만 한 수급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재료값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위험한 사채에까지 손을 댔고 비톡촉에 시달리면서도 밤낮으로 망치질을 멈출 수 없었던 처절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아이가 소리를 다 잃기 전에 제가 꼭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미는 손녀의 사진과 꼬깃꼬깃한 오르간 설계도를 본 경찰관들과 주민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끔찍한 소음이라 여겼던 망치 소리가, 밤낮으로 그들을 괴롭히던 그 쇳소리가 사실은 한 소녀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범죄라 단정했던 모든 행위가 한 할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자 충격과 함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죄책감이 그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김대성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괴물이라 불렀고
경찰 신고를 주도했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302호 박 씨 아줌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401호 은행원 박미선 씨는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아파트 반장 이종구 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모두가 자신들의 오해와 무자비함에 고개를 숙이며 죄책감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미지의 공포에 사로잡혀 한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사랑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범죄자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503호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한 할아버지의 고독한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했다. 침묵 속에 터져나온 눈물은 오해의 장벽을 허물고 진실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정화의 비처럼 흘러내렸다. 진실이 드러난 후 행복 아파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주민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공포와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할아버지 최만식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심이었다.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과 차가운 시선으로 한 노인의 위대한 사랑을 짓밟으려 했던 죄책감이 모든 주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경찰 신고를 주도했던 젊은 아빠 김대성이었다. 그는 초췌해진 얼굴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할아버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참회와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주민들 모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다. 302호 박 씨 아줌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401호 은행원 박미선 씨는 할아버지가 빚진 사채 문제를 자신이 돕겠다고 자원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사채를 갚고 오르간 제작에 필요한 부족한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아파트 복도에는 최만식 할아버지를 돕기 위한 모금함이 설치되었고 너도 나도 지갑을 열어 돈을 보탰다. 심지어 최 할아버지를 괴물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아이들마저 부모님을 졸라 용돈을 모금함에 넣었다. 돈뿐만이 아니었다.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작업장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각자의 재능을 찾아 503호로 모여들었다. 오래전 목수 일을 하다 은퇴한 아파트 경비 아저씨 김영수는 뚝딱뚝딱 망치를 들고 나서서 오르간의 나무 프레임을 견고하게 보강했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난 듯 눈빛은 활활 타올랐다. 이 정도 나무 다루는 건 눈 감고도 하지. 할아버님, 제가 옆에서 단단히 받쳐드리겠습니다. 전기 기술자였던 202호 이웃집 아저씨 박현수는 복잡하게 얽힌 오르간의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음향 조절 장치를 연결하는 일을 맡았다. 섬세하고 정교한 그의 손놀림 덕분에 오르간은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할아버님의 사랑이 담긴 걸작이죠. 제가 확실히 소리가 잘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101호 대학생 김민지는 오르간의 외형 디자인을 다듬고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넣는 작업을 도왔다. 그녀의 젊은 감각과 예술적 재능 덕분에 투박했던 오르간은 점차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을 갖춰갔다. 이 오르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이 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드릴게요. 그 외에도 청소 아줌마는 매일 503호를 깨끗하게 청소했고 주부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할아버지와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날랐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503호 앞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르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부러진 나사를 줍거나 연장을 가져다주는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왔다. 아파트에는 더 이상 불평 대신 응원과 격려가, 소음 대신 희망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망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불쾌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우리 이웃의 망치 소리였다. 503호는 아파트의 중심이 되었고 주민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기적의 합창을 시작했다. 낡고 허름했던 행복 아파트는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파이프 오르간은 놀라운 속도로 완성되어 갔다.
503호 안은 밤낮 없이 활기가 넘쳤다. 낮에는 김영수 경비 아저씨의 톱질 소리와 박현수 아저씨의 전기공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밤에는 할아버지 최만식의 섬세한 조율과 김민지 학생의 디자인 작업이 이어졌다. 한때 이웃 간의 불화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공동체의 따뜻한 협력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작업실로 변모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으로부터 비관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청력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통보였다. 의사는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소식은 기적을 향해 달려가던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고 주민들 모두 깊은 슬픔과 좌절감에 잠겼다. 서연이가. 할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김대성 씨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할아버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주민들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서연에게 오르간 소리를 들려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두가 밤샘 작업을 강행했다. 503호의 불은 새벽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낡은 나무 파이프들을 마지막으로 다듬었고, 전기기술자 아저씨는 섬세한 회로를 연결하며 미세한 오류마저 잡아냈다. 젊은 대학생은 마지막 건반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윤을 냈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흐려지는 시력과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조율에 매달렸다. 그는 오르간의 수많은 파이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완벽한 음색을 찾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의 귀에는 서연의 희미한 미소가, 그리고 간절했던 마지막 소원이 맴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 전체는 고요해졌지만 503호 안에서는 희망을 향한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 그리고 나사를 조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웃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로에게 커피를 건네며 격려했고, 잠시라도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 작업에 참여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들은 시간과의 마지막 경주를 벌이고 있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더 벌기 위해, 단 하나의 음이라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마침내 새벽녘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여명 아래 기나긴 밤샘 작업이 끝을 맺었다. 수백 개의 파이프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복잡한 건반 장치와 바람통이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마지막 나사가 조여지고 마지막 파이프가 조심스럽게 고정되는 순간 503호 안에는 감격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하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재능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기적의 악기였다. 비좁은 아파트의 한 칸에서 탄생한 이 오르간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한 소녀를 향한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공감하고 동참한 이웃들의 잊지 못할 희망의 증거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환희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오르간이 서연의 귀에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뿐이었다. 오르간이 완성된 날 오후, 낡고 허름한 행복 아파트에는 전에 없던 성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민들은 모두 503호 앞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서연의 귀에 과연 오르간 소리가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다. 병실에서 온 서연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김대성 씨와 이지혜 씨의 부축을 받아 503호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늘고 약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끓어오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널 위해.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비좁은 503호 안을 가득 채운 천장까지 닿을 듯 솟아있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은은한 나무 향기와 금속 파이프의 차가운 빛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르간은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웅장하며 아름다웠다.
소녀의 작은 입에서 경이로운 탄성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맑은 눈망울로 오르간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주민이 숨을 죽인 가운데 최만식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간 건반 앞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평생을 홀로 고독하게 살아왔던 그가 이제 이웃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 손녀를 위한 마지막 연주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내려앉았다. 둥!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낡은 아파트 전체를 가득 채우는 웅장하고 성스러운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었다. 낮은 베이스 음이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아파트의 오래된 벽을 진동시켰고 곧이어 고음의 파이프들이 섬세하고 찬란한 멜로디를 덧붙였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합창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모아놓은 듯한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거친 망치 소리와 쇳소리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이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연주는 서연을 향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동참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퍼져나갔다. 거의 모든 소리를 잃어가던 서연의 귓가에 기적처럼 그 웅장한 소리가 닿았다. 처음에는 희미한 떨림처럼 느껴졌지만 이내 그녀의 뇌리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릴 적 오르간 소리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왔다. 소녀의 맑은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온 듯한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연주를 듣는 모든 주민들 역시 눈물을 흘렸다. 김대성 씨와 이지혜 씨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박 씨 아줌마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반장 이종구 씨와 경비 아저씨 김영수는 벅찬 감동에 그저 오르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을 함께하며 비로소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오르간 연주는 낡은 아파트 503호를 넘어 아파트 전체에 그리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불신과 미움, 오해와 고독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웃 간의 연대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노래였다. 낡은 아파트 행복은 그날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찾았고 그 웅장한 멜로디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는 여운으로 남았다.